아, 안녕하십니까? 국가아래 신약센터의 김경민 부장입니다. 지금 제가 아직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계획된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자가 있군요. 오른쪽이 저입니다. 일단은 현재 이 세션은 5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이제 계획 시간으로는 먼저 제가 지금 이 시간 포함하고 요 다음에 바로 저희 RI 신약센터의 센터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발표를 하고 두 번째로 이영기 교수님의 발표로 해서 계획된 오후 1시 반 경에 종료하는 것을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장님 인사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국가아래 신약센터장 임상봉입니다.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가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저희 센터가 신약 개발의 새로운 열쇠 방사능동위원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아래 신약센터는 방사능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신약 개발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신약 개발 기관들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 개발 비용의 절감과 개발 기간의 단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국가아래 신약센터는 약동학 평가, 생체 형상 및 유효성 평가, 방사능약품 GMP 제조, 방사능동위원소 기반 GLP 독성 평가, 방사능동위원소를 이용한 초기 임상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신약 후보 물질의 비임상 평가에서부터 초기 임상에 이르는 전주기 신약 개발 지원 서비스를 시공하는 기관은 국내 국가아래 신약센터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 체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특별히 오늘은 방사능동위원소 초기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경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시홀 내 홍보부스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신약 개발 지원 관련 상담과 문의에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 발표자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센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약 개발 관련 기관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정확한 소개와 인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금 저희 센터장이신 임상무 센터님이 말씀 들으셨고요.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국가아래 신약센터의 신약개발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저희 센터가 보유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약센터는요, 이제 영어로는 KRCP, 이거는 코리아 레디오 아이소토프 센터 포 파마스티칼, 그래서 말 그대로 의약품을 개발 R&D를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플랫폼 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랜 기획 끝에 구축이 완료가 돼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이제 만 2년, 해수는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약 개발에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지만 그 기술 중에서도 현재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비임상 쪽이고 이제 향후 초기 임상까지 확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 가운데서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 그리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주요 분야 중에 하나가 요새 이머징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비임상 쪽에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나 FDA의 자료 제출을 위한 그런 IND 신청을 위한 시험을 좀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스탁도 함과 더불어서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활용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희는 통상 많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제 동위원소를 이용한 유효성, 약동학, 유효성, 그리고 방사능의약품 쪽에 독성, 그리고 방사능의약품 중에 이제 GMP 조제, 그리고 초기 임상 시험,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대외 기업들이나 연구자들을 위한 시설 개방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가운데서 필요한 컨설팅도 아울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디 아이소토프라고 방사능 동위원소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레디 아이소토프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중에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자를 의미합니다. 잘 아시. 그리고 이것도 오랫동안 의학적인 쓰여져 왔고, 그래서 저희도 의학 쪽에서 의생명 쪽에서 이용 가능한 동위원소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매주 소량을 이용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 그걸 잘 살려서 이 신약 쪽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센터의 구축과 운영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는 측정하는 기술이 너무나 오래됐고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몸에 투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임상 시험 같은 데서 몸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그런 투여량을 걱정하잖아요. 고민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넣기 때문에 그런 약물적인 양약적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런 양을 투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서 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그런 비임상 시험적인 방법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의 제품화를 위해서 필요한 안전성, 약동학, 그다음에 ADME 이런 부분은 RI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보게 되면 기존의 방법으로 하기 힘들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RI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영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통해서 머릿속 상상하거나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시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제공하고, 영상도 익스비보나 심지어는 인비보로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센터는 신약 개발 전 주기 단계에서 캔디데이트가 나오게 되면 프리클리니컬부터 IND 신청까지 이 부분에 현재까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임상 시험에서 초기 일상까지 저희가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고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순조롭게 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동위원소를 이용한 초기 임상까지도 저희 업무 범위에서 다시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현재 뒤에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비임상 쪽에서 저희 신약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동물 모델이나 그다음에 후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적합성 평가, 그리고 독성, 그다음에 유효성,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주요 기능이 ADM이나 PK, 약도학 부분, 그다음에 유효성과 영상, 그러니까 영상 기반의 유효성 부분, 그리고 독성 부분, 이건 주로 일반 약품이 아니라 방사능 약품에 주로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 기술, 이용 기술을 저희가 모든 곳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연구기관이나 국내 다른 비임상 시험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기능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생체 영상이 어떻게 유용한가? 이미 왼쪽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적 컨벤션을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ADM이나 이것들을 많이 평가할 수 있지만 기존 방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 약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방사성 동위원소고요.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논문 같은 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ADM이 그다음에 분포를 잘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IND 같은 신청 같은 많이 쓰일
쓰이고 논문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죠. 근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에 어떻게 가는가, 비임상 쪽에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익스피브 영상도 가능합니다만 이거 하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이 실험동물에 대한 우리가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훨씬 효율적이고 볼륨도 매스도 좀 줄 수 있는 생체 영상 방법이 있고, 여기에는 방송 동의 연소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골드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비임상을 말씀드렸는데요. 비임상 시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이고 동의연소 쓰면 비임상 시험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연소 쓰면 더 효율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딩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영상을 이용해서 초기 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포커싱해서 결국 임상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안전성을 계속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면 임상 1단계, 2단계에서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것이 시간과 이제 비용의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동영상 쓰게 되면 당연히 비임상 쪽도 효율적이지만 그 부분은 마이크로 도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상에서 바로 투여를 해서 그걸 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간의 차이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동영상을 이용하게 되면 마이크로 도징이고 앞서의 비임상의 그런 장점과 결합해서 훨씬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상을 넘어가서 이상에 갔을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도 조기에 더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도징 플러스 마이크로 트레이싱이라는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같이 활용하게 되면 훨씬 임상 시험에 엔드골까지 가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가 지금 방법을 구축해 있고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두 번째 연재이신 서울대 이영기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현재 KRCP는 이제 만 2년이 됐고요.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당초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카본 11 이제 AMS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초극밀량의 방송 동영상을 이용한 약동학 분석법을 세팅을 했고요. 임상 시험 검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GLP 독성을 평가를 해서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이제 그 임상 시험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요새 이제 바이오약품제의 제일 화두인 감염병 질환 백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영상을 이용해서 시험 평가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양한 영상 기반의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동영상 표지법을 제공해서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이제 기업체들의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용 방송 의약품을 저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GMP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실험실 개방형 실험실 운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방사선의약품을 유족법 메인이라기보다 일반 약품 쪽에서 어떤 것을 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약물 평가 쪽인데요. 약동학 쪽과 영상 유효성 평가 쪽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동학 쪽은 ADM이나 PK인데 RI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매스 밸런스와 이제 대사체 분석, 그다음에 약동학 분석, 그리고 이제 대사 억제 효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휴먼과 비임상 다 커버를 하고 있고, 특히 현재 제도가 좀 바뀌어서 임상 검체 같은 걸 하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GCP를 임상시험 검체 기관을 현재 신청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가장 특징적인 약동 쪽에서 특징적인 이제 인프라와 기술로서는 이제 액셀러레이터 메서 스펙트로메트리라고 AMS라고 통상 부르는데, 지구현대 측정할 때 주로 많이 쓰였던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에 카본 14를 표시한 약물을 이용해서 약동학 평가라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한 10년 정도부터 이 약동학 쪽에 적용을 하자는 것이 있었고, 나름 최신 기술이 할 수 있죠. 이것이 국내에서 제대로 전문으로는 처음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반 모든 약물에 대해서, 거의 모든 약물에서 카본이 있는 모든 약물에 대해서는 다 원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임상뿐만 아니라 임상까지도 저희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단순히 약동, AMS뿐만 아니라 대사체 분석까지도 가능해서 안전성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일상뿐만 아니라 이상에 갔을 때도 아마 안전성 평가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안전성의 대사 억제가 얼마큼 되는가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또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카본 14뿐만 아니라 다른 동위원소 이용해서도 컨벤셔널하게 ADME를 평가할 수 있고요. 몸에 어떻게 얼마만큼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굳이 영상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익스크리션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고, 특히 비임상 같은 경우는 저희 줄 완전 나갈 때까지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해서 시험 결과 도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센터에서 또 주요화 기능 중에 하나가 생체 영상 쪽인데요. 생체 쪽에서 저희가 다양한 영상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관 모든 기관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질한 모델도 저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익스비보나 인비보 영상이 다 가능하고, 거기에 필요한 동력학, 약동학 이런 데이터 분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력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마리를 안 잡고 한 마리 가지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영상적으로 해서 이해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요. 큰 동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질환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델의 적합성 평가, 그리고 모델을 이용한 약물의 평가, 그리고 그다음에 앞서 다양한 각 모델마다 어떤 영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필요에 맞춰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모델에서 모델 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이 약이 괜찮을 것인가, 어떤 치료 프로토콜 만든 거, 이런 시험법 같은 치료법 개발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유한 장비 중에 하나가 페데마리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의 모든 장비 중에서 가능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중에 판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관에 세팅된 것 중에 하나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펫과 MRI 장비가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PCT에서 보였던 것이 희미한 것들이 명확히 볼 수가 있어서, 심지어는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도 어려웠던 부분도 저희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세팅을 했고, 계속 세팅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제공이 가능하고, 또 이미 저희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필요하신 부분, 그리고 저희가 더 갖춰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상담과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 기관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산하 사업단이기 때문에 원자력의학원 혹은 국가아래신약센터에서 웹을 검색하시면 원자력의학원 홈페이지가 뜨고, 거기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신약센터 탭을 들어가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나, 그다음에 간략한 인프라 소개나, 그다음에 장비 활용, 시험 의뢰 이쪽에 저희 컨택을 해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테이블 위에 있는 브로셔, 거기 있는 자료가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거기 참고해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다음은 이한기 교수님이신데요. 이한기 교수님께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일단 서울대 임상양리학 교수이시고요. 워낙 많은 일을 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임상 시험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본 14를 이용한 임상 시험 쪽으로는 국내 개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와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많이 협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아까 많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리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소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임상무
교수님 또 국가아라이 신약센터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첫 번째네요. 네.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신약 개발 특히 초기 임상 시험 분야에 이제 관여했고요. 미국에서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는데 FDA도 잠깐 제가 개건 연구원으로 1년 제가 줄스턴과 대학 조교수 할 때였었는데 같이 했었고요. 이런저런 책들을 썼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국내 신약 개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소위 말하는 K 신약 개발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영어 책도 있고요. 자, 신약 개발 다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슬라이드 매우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하이 리스크입니다. 각 단계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비임상에서 임상 단계로 진행할수록 처음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되면 안전성은 점차로 해결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유효성, 쉽게 말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실패하는데 특히 여기 전임상 또는 비임상과 임상을 연결하는 일상 단계 이게 이제 제가 일을 하는 분야인데 여기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약동, 양력학 이게 문제가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돼서 신약 개발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뻔한 이야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하는 것이 신약 개발의 초기 단계일수록 약동학과 그 다음에 어떠한 물질이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사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대사차의 상대적인 양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동양력학 뭐 제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약동학이라고 하는 파마코키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약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반대로 양력학, pharmacodynamics, PD는 약이 우리 몸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잘 처리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효과라고 얘기하고 나쁘게 처리하면 그것을 독성, 독성의 역수, 네임 룰스는 안전성이 되겠죠. 그래서 약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고 그 처리한다는 것은 다음부터 4가지 절차 또는 과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흡수, 분포, 대사 그리고 배출입니다. 흡수라고 하는 것은 준 장소에서 우리가 농도를 측정하는 대부분은 플라즈마 컴파트먼트인데 거기로 이행하는 과정이고요. 분포는 당연히 들어온 약이 온몸 군대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대사라고 하는 것은 한목적적으로 우리 몸이 들어온 지노바이러스, including drugs를 쉽게 밖으로 빼주기 위해서 이제 뭐 한목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개발한 그런 일종의 뭐 진화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을 빨리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소변으로 녹이거나 아니면 바일에 넣어서 대변으로 빼주는 건데 소변으로 녹인다, 즉 물에 녹인다는 것은 우리 녹는다는 과정, diss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전하를 띠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사의 대부분은 첫 번째는 전하를 띠도록 하는 것이고요. 대사가 됐든 되지 않았든 그것이 우리 몸의 배출기관, 대부분은 이제 소변이나 대변 또는 일부는 혹이나 또는 스킨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개 이제 경구로 약을 투여하는데 약을 투여한 다음에 약이 전신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간단할 것 같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정말 그 지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처럼 사실 이제 GI 트랙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외벽, 액토덤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거기 때문에 GI 트랙은 사실 우리 몸 안이 아니고 몸 밖이죠.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동과 양력학이라고 하는 것이 4가지 과정, 약동학은. 그리고 이제 양력학은 이 들어온 약이 특정한 소위 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기에서 농도에 따라서 어떤 원하는 작동을 나타내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자로서 정말 꿈의 어떤 마지막, 그건 이제 PK 대시보드, PK 상황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우리가 준 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가 그냥 빠져나가고 들어온 것 중에 얼마는 대사가 되고 대사되지 않고 각각 대변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지 이네들의 어떤 과정과 상대적인 정도를 아는 것, PK 대시보드, PK 상황판, 이것들을 얻는 것이 모든 신약 개발자의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지한 어떤 물질을 활용해서 이 과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형태의 약동화 연구가 있고요. 저 같은 이제 임상량리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초기에 최초 인체 대상 임상 시험, 그러니까 한 번 주고 하는 거, 여러 번 주고 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비정주로 준 경우에 시간에 따라 약물 농도의 변화 양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장 처음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준 약 중에 얼마나 전신혈로 이동하는지, 그걸 흔히 이제 우리는 절대 생물학적 이용률, absolute bioavailability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몸 안에 들어온 것 중에 얼마가 대사가 돼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중에 대사 산물이 얼마나 될 건가.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FDA와 같은 이제 규제기관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동물 시험, 특히 동물의 탁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인체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시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동물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또는 동물에서 관찰됐지만 사람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는 대사체, 흔히 이런 것들을 비비례적 대사체, disproportionate metabolites,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잠깐만, 이거는 우리랑 한 얘기가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스폰서가 그 비비례적 대사체를 합성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비비례적 대사체의 독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스트라고 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레이블할 때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동위 원소를 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C14, 그다음 트리시움, 이게 제일 많이 쓰고요.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다인이나 또는 어떤 경우는 포스페이트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C14이고요. 당연히 반감기가 이렇게 길고요. 트리시움은 만들기는 쉽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는 몸 안에 산소랑 만나서 물로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트래킹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C14이고요. 자, C14을 쓰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던 것과 달리 매우 작은 설량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설량을 주기 때문에 흔히 이것은 마이크로 도징 또는 마이크로 트레이싱 얘기하는데, 둘의 차이는 뭐 사실은 별게 아니고요. 작은 양만 주면 마이크로 도징이고요. 작은 양을 주면서 레이블하지 않은 콜드 컴파운드를 같이 주면은 핫 컴파운드를 우리가 미량이지만 트레이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이크로 트레이싱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뭐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매우 극미량을 주게 되고, 극미량 마이크로 도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0.1mg, 그러니까 100마이크로그램이죠. 그거 또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약물 용량의 100분의 1, 그 둘 중에 더 작은 것을 우리 마이크로 도즈라고 얘기하는데요.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PK에 관련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럼 마이크로를 쓰느냐? 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던 그냥 방사능량을 쓰면 안 되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 스타일 할 때 되게 마이크로 큐리 레벨의 어떤 설량을 쓰게 되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이거의 1000분의 1은 소위 말하는 나노 큐리 레벨로 이제 들어가 있는 1 마이크로 큐리보다 작거나 뭐 그 정도 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전통적으로 마이크로 큐리 레벨로 설량을 주게 되면은 이것들을 사람에게 먼저 주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QWBA, Quantitative Whole Body Autoradiography라고 하는 걸 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물에게 거량의 설량을 준 방사능 C14 레벨링을 주고 시간에 따라서 잘라서 얼린 다음에 자르는 거죠. 해서 감광판에 올려놓고 몸 안에 어디에 가는지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복잡한 방식의 계산식을 도지메트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몸 안에 들어가도, 사람 몸 안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합니다. 웰앤더리,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만약에 마이크로 큐리, 그러니까 보다 작은 나노 큐리로 마이크로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이 QWBA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낙 설량이 작기 때문에요. 대신에 주는 양이 워낙 작아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방사능 동위 원소를 측정하던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LSC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AMS라고 하는 기계를 씁니다. Exoteric Mass Spectrometer라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가속한 다음에 물질의 무게에 따라서 무거운 놈은 적게 휘고
가벼운 놈은 많이 휘는 걸 이용해서 각각 감광판에 붙어진 거. 그러니까 우리 몸 대부분 C12잖아요. C14는 아주 극미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샘플 안에 넣어주는 샘플 안에 C14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 상대적이라는 이제 원 모던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C14 레벨보다 높은 양들은 당연히 디텍트할 수 있게 되고 감광판에 붙있는 정도를 보고 이게 12인지 13인지 또는 14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백드롭을 해서 왜 제가 이러한 쪽에 관심을 갖게 된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여기로부터 출발했는데요. 제가 이제 2012년 말에 왔고요. 한국에 14년 미국에 있다가 요것 때문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제를 서울대학병원에 갖고 오게 됐는데 뭐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요. 이런 이제 그레이츠라고 하는 초기 임상 시험 국제 글로벌 센터도 만들었고 이 이름도 제가 붙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CI 작업도 했었고요. 그런데 요거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 과제 주시면은 초기 임상 시험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마이크로 트레이싱, 마이크로 도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로 왔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런 스터디를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주어진 대로 저는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제가 또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좌우명이 serendipity.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거나 준비한 건 아니지만 주어지면 그냥 해야 되는 거. 네. 이거기 때문에 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를 제가 맡아서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뭐 이미 다른 걸 하고 계시니까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였었죠. 어쨌든 뭐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이제 규정도 바꾸고 식약처에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 도징이라고 하는 어떤 규제의 대상이 법령에 이제 진입되도록 하는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홍보도 됐습니다. 저는 여기 사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연구는 다 저희 전공의들이 하는 건데 저는 여기 사진 찍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제가 총 7개, 5개는 이미 끝났고요. 2개 중 2개는 지금 언더 플래닝인데 마이크로 트레이싱, 마이크로 도징 스타디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첫 4개는 국가연구비로 했고요. 나머지 3개는 스폰서가 있는 연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제약기업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런 스터디를 연속해서 실시하고 이것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하고 이제는 점차로 많은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기업이죠. 신약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 병원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제가 FDA IND 오프닝 스터디를 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IND 이제 당연히 냈고 뭐 IND 홀드 없이 클리니컬 홀드 없이 그냥 받았고요. 이걸 위해서 제가 IND 이제 혹시 미국 IND 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IND 낼 때 연구자가 폼 1572라고 해가지고 저의 모든 이력을 다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과거에 어떤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 크리미널 레코드가 없는지 연구자로서 어떤 결격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저희 병원이 이러한 마이크로 트레이싱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을 갖춰놨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SOP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IND를 받은 마이크로 트레이싱 스타디입니다. 제가 IND 홀더입니다. 제가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제 이름이 어딘가 있습니다. 이형기 여기서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이제 최초의 국내 마이크로 트레이싱 스터디의 그 IND 이제 받은 거고요. 이걸 위해서 병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제 방성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 그 관리실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임상시험 센터의 한 구석을 C14만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방으로 어사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춰왔고 저기 또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연구는 다 우리 저희 전공의 선생님과 우리 간호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신 mass balance라고 하는 mass balance는 쉽게 말해서 준 것 중에 얼마가 밖으로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준 것이 100%다 컬렉트가 되면 좋겠지만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대소변 또 호기 이런 것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각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대변과 소변 그래서 이들의 총량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시간에 따라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약물의 농
농도 또는 농도 이퀴벌런트를 표시한 건데 우리가 이제 C14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라디오 아이소토프를 쓰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TRA (Total Radioactivity) 총 방사 선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Total Radioactivity라고 하는 것은 뭐의 합이냐면 모체, parent와 그 다음에 a certain kind of metabolites입니다. 대사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요 모체만을 따로 측정하게 되면 요 나머지 부분이 결국 대사체고 그런 것도 흔히 메타볼라이트 버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메타볼라이트 버든이 너무 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스 밸런스 스타디를 통해서 대변과 소변, 플라즈마를 다 이제 모아서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뭐 그런 얘기할 건 아니고요. 모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량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량적으로는 농도를 라디오 크로메토그램을 통해서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성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좀 이따 보여드린 이제 메타볼 아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디오 크로메토그램, 그러니까 삑 하고 빕 될 때 그 일리언트를 받아서 보면 이게 소위 피크 안에 있는 면적이 결국 이제 해당하는 메타볼라이트의 또 여기는 물론 이제 이게 리텐션 타임이니까 뭐 맨 마지막에 되게 이제 페어런트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종류의 메타볼라이트가 될 테고 그게 플라즈마인지 아니면 유린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스터디 첫 번째는 국내 회사가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신약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매스 밸런스 스터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비만 치료제고 원래 이 약의 효과가 뭐 400mg 정도 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준 약의 양은 보세요. 0.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200 나노큐리 썼습니다. 그러니까 1 마이크로큐리까지 보통 우리가 방사선량 마이크로 트레이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5분의 1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디텍트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여기 또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특수한 이제 대변 컬렉터를 저희가 수입해가지고 했고요. 이걸 통해서 해봤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변으로 이만큼, 다음에 소변으로 이만큼 빠지고 토탈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토탈이 100은 아니지만 적어도 90에 근접했기 때문에 스타디를 열심히 잘 했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소변으로 이 정도가 빠진다는 것은 이 약물은 매우 바이오어베일러블하구나,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된다구나. 왜냐하면은 어떤 외부에서 준 지노바이러스가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흡수라고 하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정확한 ABA는 그러니까 절대 생물학적 이용률은 아니지만 비교적 흡수가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First in Human Study를 제가 PR을 했거든요. 근데 FE%, 이 FE%가 뭐냐면 준 약물 중에 모체 그 상태로, 그러니까 대사체가 아닌 모체 그 상태로 소변으로 빠지는 양이 준 약에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가를 본 겁니다. 근데 이게 0.05%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체가 이 안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소변으로 빠지는 게 너무너무 작아서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로 빠진다고요? 소변. 그 얘기 뭡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의 대부분은 quote-unquote 뭐다? 대사체일 거다 하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아이딩까지 하면 좋은데 아이딩은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발로텍 컴파운드라서 이게 이제 뭐 GC로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MS를 쳐야 되는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일단 프로파일링만 했고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자외선으로 측정, UV로 측정한 이제 이 최종 모체와 비교했을 때 이 플라즈마와 이게 소변인데 소변의 경우에는 포션이 이게 플라즈마 소변인데요. 소변의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모체가 피크를 보이는 데는 앞에 없고 다 이 앞에서만 피크가 잡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대부분은 다 어떤 종류의 대사체다. 그리고 요 단위가 이게 뭐 8이고 이건 0.04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동물에서는 관찰되지 않을까, 동물에서 관찰됐지만 매우 미량으로 나온, 사람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비비례적 대사체의 경우에 그 비비례적 대사체의 양이 모체의 circulating 어떤 그 양의 이제 그 농도 곡선화 면적으로 보통 따집니다만 그것의 10% 이상이 넘으면은 FDA 같은 데서 잠깐만 너네 그 다음 임상 시험 진행하기 전에 그 대사체를 아이딩하고 만들어서 그 대사체가 탁식하지 않은지를 밝혀야 돼. 이게 MIST, Metabolite in Safety Testing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회사에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뭐 변방에 그냥 책상 물림이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무시하시더라고요. 뭐
잘 하길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스터디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은 사실은 동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바일로 빠져나갔는데 사람의 경우는 아까 보여줬던 건 대부분 다 소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역시 사람의 가장 정확한 모델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저희가 알게 된 게 래트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바일 익스크리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처음 알게 됐던 거죠. 자, 마이크로 트레이싱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absolute viability가 있습니다. absolute viability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주, 그러니까 IV로 주었을 때 폭로 정도를 100으로 잡고 상대적으로 얼마가 systemic circulation에 available 한 건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용량을 보정해야 되겠죠. 이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two-way, two-period, two-treatment crossover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own reference가 돼서 한 번은 IV로, 한 번은 비정주, 대개는 경구죠. 투여받고 그 다음에 AUC 잡고 용량으로 보정해서 그 프로포션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는 맞긴 맞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 달 전에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개 이런 스터디에 들어오는 건강 자원자들은 20대 남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20대 남자들이 얼마나 통제 불가능한 친구들인지. 처음에 다 인폼 컨셉 쓰고 다 하지만은 파인 프린트를 읽지 않기 때문에 첫 필요에 대한 열심히 하는데 두 번째 필요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술 먹고 막 이상한 데서 막 살다가 그래서 몸을 망쳐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한 달 전의 상태와 한 달 후의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IV 포뮬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즉 IV 제제가 있어야 되는데 IV 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질이, 그러니까 용질이 어떤 용매에 녹아야 됩니다. 근데 물질 중에는 돌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용매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더 큰 문제는 IV 포뮬레이션 만들게 되면은 그다음 보통 이런 경우에는 IV 포뮬레이션으로 디벨롭을 하는 게 아니라 경구로 디벨롭을 하기 때문에 경구 탁스 데이터만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익스포저가 확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IV로 탁스 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마이크로 트레이싱 방법을 쓰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경구로 일단 레이블링이 안 돼 있는 거를 줍니다. 콜드 폼을. 그 다음에 이 약물에 들어가서 최고 일정 농도가 도달했을 때 극미량을, 그다음에 방사능도 당연히 낮은 거죠. 주고 그걸 IV로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게 레이블링이 대권 레이블이 되지 않을까? 같은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마이크로 트레이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체열을 하고 체열한 다음에 센트리퓨지에서 상처에 뜬 것을 갖다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콜드 폼은 전통적인 방식의 S 스탠다드 매스로 재고요. 핵 표시가 되어 있는 마이크로 트레이싱된 14 레이블된 컴파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AMS를 치게 되면은 다음에 그 경우에 이제 이건 당연히 용량이 매우 낮은 거니까 용량으로 보정하게 되면은 한 사람에서 한 피리어드로 콜드와 핫의 시간별 농도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걸 다 AUC를 구해가지고 나눠주게 되면은 그럼 absolute viability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피리어드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녹지 않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아주 극미량은 대부분 녹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탁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 회사의 한 예를 들면요, 이 회사가 이제 개발 중인 그 PCAB이라고 해서 이제 위궤양 치료제 재산 시키는 약인데요. 이게 플라시보 대비해서 약의 용량이 30에서 900까지 뭐 25, 6배 차이가 나는데 효과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쑥날쑥입니다. 사실 이 회사가 이 스터디를 이제 저희한테 하도록 allow 했을 때 이미 페이스 2B를 끝냈고 뭐 그때까지 한 300억 정도 이상 투자한 상태였어요. 근데 잘 몰랐습니다. 저희도 몰랐고요. 근데 왜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이 스터디를 했느냐? 당시에 이 회사가 C14 레이블된 걸 갖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쓰도록 허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는 320 나노큐리, 그다음에 80 마이크론 아주 극미량이죠. 이걸 주고 했더니 이게 그게 결과입니다. 시간에 따라 약물 농도가 있고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건데 밑이 오랄이고요, 위가 IV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빌리티가 얼마 정도 나오냐? 10%. 근데 문제는 10%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인터-인디비주얼 베리어빌리티 개체 간 차이가 2에서 20%. 그러니까 바이빌리티가 정말 중요한 약물의 특성이어야 되는 게
90%가 바이오빌러블 하면은 아래 위로 10 차이가 나더라도 80에서 100이니까 뭐 비슷한데 10밖에 안 되면 0에서 20입니다. 합수가 안 되거나 2배 이상 흡수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스터디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파마코지노믹 스터디를 했고요.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약이 물성상 지랄 맞은 약이다. 흡수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intendibly highly variable한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PK와 관련된 정보를 확실히 확인하는 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이 스터디를 저에게 하도록 허여해 줬던 시점은 이미 수백억을 투자한 시점이었는데 저는 이거 정부로부터 딱 1,500만 원 받아서 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여러 사람 취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는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뭐 가장 highly reputable한 CPT라고 하는 논문에 이제 게재가 됐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바이오로직스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 이제 거의 한 팀이 없는 건데요. 이건 정부 연구비를 받아서 국내 모 회사가 개발 중에 이제 그러니까 FC 포션을 IR7 두 개 이제 붙인 이런 이제 일종의 퓨전 프로테인인데요. 이게 작동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FC가 있고 이게 다이서파이드 본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IL7을 붙입니다. IL7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T셀을 프롤리퍼레이션 해주고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연구도 제가 First in Human Study에 이제 PL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이제 앱소 바이어빌리티를 구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로 빠지는가 하는 것들을 봅니다.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어디로 빠지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타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핫과 콜드를 용량으로 보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콜드가 여기 나오고 핫이 이렇게 나오고 용량 보정 전이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용량을 보정해서 보니까 이거의 앱소 바이어빌리티는 approximately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바이오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스 밸런스를 해보니까 얼마나 몸에서 빠져나가느냐 85% 90% 정도가 다 모았는데 대부분 어디로 빠져나가? 소변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바이오 어베일러블 하지 않는데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서브큐로 주었는데 이거는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몰 몰리큘이 거치는 어떤 이런 익스크루티브 패스웨이를 거친 게 아니라 이 약물의 경우에는 서브큐에 있다가 림파틱스를 타서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림포이드 오르간, 뭐 림프 노드라든가 아니면 페어스 패치라든가 뭐 스플린 이런 데로 갔다가 결국은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보면 이런 매스 밸런스를 할 때 우리가 아이스토프를 써가지고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그 들어온 물질의 페이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약들이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AMS를 치는 마이크로 트레이싱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이건 제가 옛날에 과제받을 때 썼던 건데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동일한 거 하실 수 있는데 돈 많이 들고 한국에서는 되게 10분의 1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한 번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나 아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질 거고요.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임상무 교수님 포함해서 우리 국가 아라의 신약개발센터에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셨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저는 그냥 앞에서 깃발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산업계, 학계, 연구소가 다양하게 이제 도움을 주셨고요. 그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 오 본부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바이오코어와 저희가 이런 어떤 업무 계약도 맺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바이오코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클리니컬 프론트엔드를 맡고 검사와 또 분석에 관련되는 것은 바이오코어가 하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국가 아라이 신약개발센터가 또 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뭐 과제를 몇 개 받아가지고 총 4번의 국제 심포지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과제가 더 이상 없어서 정부로 받는 과제가 없어가지고 이걸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국가 아라이 신약개발센터에서 그 역할을 좀 대신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여기 제가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으면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그 어떤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가 3년짜리인데 3년 끝나기 하루 전에 IND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로. 어떻게 됩니까? 한국 경우는 과제 기간이 끝나면 돈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상시험 해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았던 돈에서
내 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제가 기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총 7개의 마이크로 트레이닝 스터디를 이제 국내에서 했거나 아니면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그런 시점에 오기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특별히 기업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식약처가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국내 신약 개발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앞당기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것. 무엇보다도 국가 RI 신약개발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또 인력, 다음에 기술, 또 장비, 또 건물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뭐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 제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 교수님 그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발표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 이 런천 세션이 13시 20분까지 할당되어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다행스럽게 좀 단축됐습니다. 지금 혹시 저희 뭐 센터나 연 교수님 소개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네, 소장님. 네, 저희가 했던 거는 사실 First in Human Study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제 용량을 정하는 것들이 매우 이제 가능했는데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점차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초기 임상 시험, 그러니까 First in Human Study를 하는 도중이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Extended Cohort의 하나로 이제 이걸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트레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콜드 폼의 어떤 용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용량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싱글 어센딩 도즈에서 일단은 세이프티, 톨러러비티가 확보되어 있는 어퍼 마진보다 작은 용량을 주고 그것부터 당연히 이제 그 마이크로 트레이싱 되는 양, 마이크로 도징은 뭐 얼마든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비방사능의 정도에 따라서 또 순도에 따라서 아주 비방사능이 높고 순도가 높게 되면은 아주 극민하고도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개 이제 그 테라피릭 도즈가 뭐 대개 뭐 한 10mg 이상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고 어떤 경우는 뭐 수백 mg까지 갑니다만은 저희가 주게 되는 마이크로 도즈는 정의상 0.1mg보다 작거나 근데 저희가 줬던 건 다 0.1mg보다 더 작은 양입니다. 사실 그래서 0.1보다 그러니까 100마이크론보다 작은 양을 측량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보통 쓰게 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녹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희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량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AMS는 그 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것은 아까 80 그 마이크로그램짜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그 1000 나노큐리가 1마이크로 큐리 정도 있지만은 저희가 낮게 줬던 것들은 200 나노큐리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건데도 다 디텍트를 해냅니다. 몸 안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정말로 민감한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매우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정의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First in Human Study의 이제 한 암으로서 또는 Extended Cohort로서 이런 마이크로 트레이싱을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했던 것 중에 내약성이 확보되어 있는 용량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것들을 가장 용량군 그러니까 내약성이 확보되는 가장 큰 용량을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더 궁금하신 사안 있으십니까? 네, 질문 주시죠. 이영기 교수님과 김경민 교수님 그 두 분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질문이 좀 많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RI를 이용한 임상 혹은 비임상 실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기존에 신약 개발을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굳이 왜 하냐
라는 그 의문을 항상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뭐 이 꼭 RI를 이용한 비임상 혹은 임상 실험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말씀? 네. 매스 밸런스는 그 CTD에 꼭 들어가야 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그걸 갖다가 전통적인 방식의 고설량을 줄 건지 마이크로 할 건지 그 차이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앱솔 바이블티도 사실 이제 마이크로 트레이싱의 중요한 목표인데 ABA가 옛날에는 비정주 약물의 경우에 맨더트리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FDA 내는 패키지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리고 사실 비용이란 측면에서 이제 C14 레이블링 되는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어차피 전임상 또는 비임상에서 매스 밸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투여할 때는 그걸 repurify 과정을 그러니까 그 순도 이제 높이는 과정을 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실제로 이런 그 매스 밸런스나 또는 ABA 스터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한 코트만 쓰게 되고 보통의 뭐 4명에서 6명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은 다른 어떤 초기 임상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 과정도 옛날에는 값이 비쌌죠. 보통 우리가 그 농도 분석 하나 할 때 원 샘플당부터 40불 정도 치고요. AMS 같은 경우는 이게 used to be 200bucks였으니까 200불 정도인데요. 지금 그게 확 내려가 가지고 한 100불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요, 점차로 많은 규제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트레이싱 방법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는 정보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타볼라이트를 동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파일링하고 이제 동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그 구조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디오 크로메토그램을 통해서 그 삐하고 올라오는 그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뭐 거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예, 점차로 이런 분야에 관련된 규제기관의 관심이나 어떤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뭐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옛날 거고, 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국도 그런 상태에 들어갔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현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비임상 부분 상당 부분 같은 개념이고요. 플러스 비용적인 측면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우선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드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험을 비용을 예상해 보면 그 비용에는 시간과 실제로 들어가는 게 다 포함되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5분의 1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이는 약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약물 양도 줄어들고요, 시간 개체수도 줄어들고 시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 수 있고, 또 하나 기술론적으로 아까 이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특히 바이오 의약품 이거는 옛날 스몰 모레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해될 수 있는데 요새 이 바이오 의약품 쪽은 옛날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ADME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로서는 RI 기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고 이런 걸 더 할 만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RI를 이용한 기술이 어떤 형태로든 작든 크든 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2분 남았는데요. 저희에게 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성인호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업무도 하고 있고 앞선 질문하고 좀 겹치는 질문인데요. 그 RI 기반의 이미징 베이스의 그 ADME, PK/PD를 그 자료를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들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난처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이게 식약처 제출 자료로서 적합한 거냐 하는 거 있었고요. 두 번째로 최근 이제 첨단 그 의약품, 그 ADME가 확실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세포 치료제나 뭐 엑소점 등도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C14 레이블링 메소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김 박사 먼저 하시죠.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까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더터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확실 경우는 그에 대한 백업 데이터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경험이 그렇고요. 또 그 전에 개발자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검증되는 확신을 위해서라도 RI 데이터를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의뢰하시면 상당히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점 지금 방금 말씀 그 다양한 분야 가능합니다. 예,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저한테 와서 요청했던 국내 회사들은 국내 식약처 제출이 아니고요. FDA 제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한국으로 트랜스퍼가 곧 될 거고요. 두 번째, 당연히 바이오의약품 가장 큰 문제점이 개발이 진행되기까지도 바이오 애널리틱스를 잘 셋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세 번째 보였던 얘가 그런 경우에 해당됐는데 일단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농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일라이저 방법을 보통 쓰긴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뭡니까 중첩 엔티바디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텍션 엔티바디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게 인더저너스 컴포넌트인 경우에는 IL7처럼 더 어렵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금방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한 PK 프로파일을 아는 데는 레이블링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약된 시간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 E24번에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편한 시간에 방문해 주시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대응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냥 궁금하시더라도 방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설문지 같은 걸 해주시면 아주 그냥 즐거울 만한 기념품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남은 이 빅스 기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